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그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태퍼 모터를 다루도록 하겠는데, 스태퍼 모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장치나 간단한 입력 장치와는 달리 정기적 신호를 보내서 기계적 동작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계적 장치를 다루려면 먼저 그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런 기계적 장치를 어떻게 정기적 신호로 다루게 되는지 제어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확장해서 스태퍼 모터를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계적 장치를 다루다 보면은 기존 코드의 제약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을 기준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보고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과제를 소개한 후에 본 강의에서 참조된 자료들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스태퍼 모터입니다. 다른 모터들, 즉 DC 모터나 AC 모터나 서버 모터 등의 모터들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을 기계적 회전으로 변환합니다. 한 번에 한 스텝만큼 회전합니다. 이 스텝은 한 바퀴를 등분한 각도입니다. 보통 200으로 나눠서 한 번에 1.8도씩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정기적 펄스에 의해서 구동되는데 한 조의 펄스가 모터를 한 스텝만큼 회전시키게 됩니다. 보통 4개의 신호가 한 조를 이루고 4개의 신호로 만들어지는 코드에 의해서 한 스텝만큼 회전이 됩니다. 여기에 선 5개로 연결하는 모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터 중앙에 축이 있죠.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축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알루미늄 평판이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고정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정자가 있죠. 그리고 회전자는 이 축에 연결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 연결선은 고정자에 전원과 신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스태퍼 모터를 분해한 사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회전자에는 연구자석이 부착되어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고정자에는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기적 펄스가 공급되면서 전자석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5가닥 또는 6가닥의 정기적 펄스가 여기 있는 코일에 공급이 되어서 전자석을 구현하게 됨으로써 회전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8개의 코일은 서로 대각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쌍을 이루어서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케이블로부터 그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봅시다.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각 위치에 있는 코일은 서로 같은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은 이 대각으로 놓여 있는 코일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걸러서 그 다음 번째 있는 선에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때 같은 펄스이지만 코일에 감기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석의 특성은 반대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고정자와 회전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공기층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전자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회전자를 보면은 이와 같이 톱니바퀴 2장이, 즉 기어 한 쌍이 접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앞쪽 디스크의 톱니는 S극들이 이렇게 띄게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의 톱니는 이와 같이 N극들을 띄게 됩니다. 이때 2장의 디스크는 S극과 N극이 서로 피치 반만큼 어긋나게 정렬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N극이 50개, S극이 50개이기 때문에 총 100개의 톱니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한 극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360을 50도로 나누면은 톱니 하나를 지날 때 각도는 7.2도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N극하고 S극 사이에 이 간격이 피치 반만큼 옵셋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자를 살펴볼까요? 고정자 역시 톱니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석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8개의 코일이 톱니를 나누어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각 코일에는 7.2도 간격, 로터, 즉 회전자하고 그 간격이 같죠. 톱니 5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톱니들은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N극 또는 S극을 갖게 돼서 회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코일과 코일 간의 각도를 따져보면은
총 8개 있기 때문에 360도를 8개로 나누면 45도가 됩니다. 이 한 눈금의 간격이 7.2도니까 뭔가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즉 7.2도와 45도 사이에는 6과 4분의 1이라는 값이 곱해져야 합니다. 즉 정수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이전 코일의 마지막 톱니하고 다음 코일의 첫 번째 톱니하고 사이에는 약 1과 4분의 1 피치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정수배가 아니죠. 이것이 스테퍼를 한 번에 1.8도씩 회전하게 만드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수배였더라면 매번 펄스가 공급될 때마다 기껏해야 45도 단위로 회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정밀한 1.8도씩 회전하도록 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법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1.8도씩 회전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테퍼 모터를 동작시키려면 4개의 가닥선에 4개의 페이즈로 정의되는 신호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엑스테이션, 번역하면 여자라고 부르는데 자기력을 인가한다는 뜻이죠. 여자라는 말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엑스테이션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테이션 방법은 흔히 싱글 페이즈 엑스테이션, 더블 페이즈 엑스테이션, 그리고 싱글 더블 페이즈 엑스테이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싱글 페이즈 엑스테이션 방법입니다. 이 엑스테이션 방법의 특징은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스텝에서 단 하나의 페이즈만 켜지고 나머지는 전부 오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텝 1의 경우에는 페이즈 A만 1이 되고 나머지 페이즈들은 전부 0이 되어서 꺼지게 됩니다. 이 페이즈 A는 1번과 5번 코일에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두 코일의 극성은 모두 다 N이 됩니다. 또한 페이즈 A는 3번과 7번 코일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감긴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S극을 띠게 되죠. 회전자에는 총 50개의 톱니가 있기 때문에 360도를 50으로 나눈 7.2도가 1피치가 되고 고정자에는 이 피치 중 40개만이 8개의 코일에 각각 5개씩 나누어서 배치되게 됩니다. 이때 코일의 마지막 톱니와 다음번 코일의 첫 번째 톱니 간의 간격은 1과 4분의 1 피치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코일 간에는 4분의 1 피치만큼 옵셋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1과 2 사이에는 4분의 1, 1과 3 사이에는 2분의 1, 그리고 다시 여기서 4분의 3, 그리고 1만큼 옵셋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번과 5번은 옵셋이 없게 되죠. 또한 3번과 7번은 1번과 비교하면 옵셋이 2분의 1이 되고 이것은 극성이 정반대로 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에도 같은 신호가 들어가지만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극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2번, 6번 그리고 4번, 8번 코일에는 페이즈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측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1번, 5번, 3번, 7번 코일이 정렬된 반면 2번, 6번, 4번, 8번은 각각 1.8도만큼 4분의 1 피치만큼 옵셋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1번, 5번은 N극, 3번, 7번은 S극이 되어 있고 1번, 5번, 3번, 7번이 2분의 1 피치만큼 떨어져 있지만 서로 전자석의 극성이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2번, 6번, 4번, 8번에는 페이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때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번, 6번이 N극이 되고요. 4번, 8번이 S극이 됩니다. 따라서 1.8도만큼 옵셋이 되어 있던 위치를 맞추려고 자기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로터, 즉 회전자가 우측으로 1.8도만큼 회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번, 8번에서도 이와 같이 4분의 1 피치만큼 어긋났던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측으로 1.8도만큼 이동함으로써 정렬할 것입니다. 여기 이 표면이 직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래는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편의상 직선으로 그린 것에 혼동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측으로 1.8도만큼 이동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이루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번, 5번, 3번, 7번은 1.8도만큼 역시 옵셋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스텝 3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옵셋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맞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8토만큼 우측으로 한 번 더 회전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텝 4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8도만큼 우측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엑스테이션 방법을 나타내는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살펴보면은 각 스텝마다 어떤 페이지는 1로서 켜져 있고 어떤 페이지는 0으로서 꺼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진수로 표기하면은 각 스텝을 코드로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텝 1은 A만 1이 되고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읽으면 0001, 즉 1이 되겠죠. 스텝 2는 B만 켜지니까 0010 해서 2가 되겠고, 스텝 3는 4, 스텝 4는 8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4개 가닥선에 이와 같은 이진 코드 1248, 1248을 순서대로 보내주면은 각 코드 하나마다 1.8도씩 우측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코드 순서를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요? 8421, 8421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동작하겠죠. 즉 1.8도씩 우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스테퍼 모터는 우측 방향 또는 좌측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각도만큼 한 번에 1.8도씩이죠.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퍼 모터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스테퍼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회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퍼 모터가 나와 있고요.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스테퍼 모터에는 4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위상이 여자, 즉 엑시테이션 되어야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페이즈 제너레이터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즉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게 됩니다. 이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나가는 엑시테이션 신호는 그 전류와 전압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큰 기계적 힘을 요구하는 스테퍼에 공급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증폭시켜주기 위한 회로가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의 전용 칩을 사용해서 증폭시켜주게 됩니다. 회로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외관과 보드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퍼 모터는 다른 모터들과 달리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인코더 같은 핏백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은 1.8도만큼 정확하게 좌측 또는 우측으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터를 동작시키려면 높은 전압과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부 전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동부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발열이 되고요. 심지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땐 항상 꺼두어야 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드가 나와 있죠. 보드의 우측 중앙에 보면은 스테퍼 드라이버 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2개의 칩이 앰플리파이어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켓이 2개 나와 있는데 2개의 스테퍼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6가닥의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스테퍼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퍼 드라이버 회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전류와 전압을 소모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위치를 갖게 되고요. 동작시킬 때는 이와 같이 스위치를 왼쪽 위치로 밀어서 켜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스테퍼 드라이버를 동작시키게 되면은 많은 전류가 소모됨으로써 발열이 날 수 있는데, 가장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볼테지 레귤레이터 칩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열이 나고요. 이것이 과도하게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여기 나와 있는 전원 스위치를 꺼줘서 식혀주어야 합니다. 이번 스테퍼 모터 구동 실습에서는 항상 볼테지 레귤레이터의 온도를 확인하고 그것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시테이션 메소드를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싱글 페이즈 엑시테이션 메소드는 이미 소개를 한 바 같죠. 각 스텝마다 단 하나의 페이즈만 켜지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48, 1248이 이렇게 반복됨에 따라서 1.8도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반대로 주게 되면은 왼쪽으로 1.8도씩 회전하게 되죠. 듀얼 페이즈는 2개의 인접한 페이지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토크, 즉 회전력을 2배로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각도는 싱글 페이즈의 하프 스텝 위치, 즉 0.9도 위치죠. 1.8도가 아니라 그 위치로 스태핑 하게 되는데, 이때 매번 0.9도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스텝의 간격은 그대로 1.8도가 됩니다. 즉 0도, 1.8도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0.9도, 2.7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 옵셋은 0.9도이지만 스태핑하는 그 간격은 마찬가지로 1.8도가 되죠. 싱글 페이즈가 8개의 코일 중 4개씩 동작시키는 반면에 듀얼 페이즈는 8개를 모두 다 동작시키기 때문에 소모 전류는 증가하고요. 반면에 토크는 역시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듀얼 페이즈가 0.9도만큼 옵셋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싱글 페이즈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듀얼 페이즈의 스텝 1에서는 페이즈 A와 B가 모두 다 켜져 있습니다. 반면 싱글 페이즈에서는 스텝 1에서는 페이즈 A가, 스텝 2에서는 페이즈 B가 켜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스텝이 동시에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1번, 5번이 N극으로 동작해서 현재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스텝 2에서는 2번, 6번이 N극으로 동작함으로써 1.8도만큼 우측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동작합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중간 각도 0.9도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토크는 8개의 코일이 모두 동작하기 때문에 2배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소모 전류도 2배로 늘어나게 되죠. 싱글 듀얼 페이즈는 싱글 페이즈와 듀얼 페이즈를 교대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싱글 페이즈가 옵셋이 0인 상태에서 1.8도씩 이동하고 듀얼 페이즈가 역시 1.8도씩 이동하지만 옵셋이 0.9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대로 놓게 되면은 0.9도씩 이동하게 됩니다. 교대로 놓게 되는 형태를 살펴볼까요? 싱글 페이즈의 1, 2, 4, 8, 2, 3, 6, C, 9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 2 사이에 1.8도, 2, 4 사이에 1.8도고 3, 6 사이, 6하고 C 사이에 1.8도지만 1하고 3 사이에 0.9도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코드 사이에는 0.9도씩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비교하겠지만 0.9도씩 회전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코드를 2배 속도로 내보내야 싱글 또는 듀얼 페이즈만큼의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엑시테이션 방법을 비교하겠습니다. 싱글 페이즈에 비해서 듀얼 페이즈가 토크가 더 높고 두 개의 페이즈가 서로 균형을 가지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스텝 애큐러시도 높습니다. 따라서 싱글 페이즈는 토크도 작고 스텝 애큐러시도 작죠. 반면에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효율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싱글 듀얼 복합 페이즈의 경우에는 하프 스태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강도를 유지하지만 상대적인 오차는 큽니다. 또한 레조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모터가 회전하면서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진동과 토크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회전이 잠시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싱글 듀얼 복합 페이즈의 경우에는 진동 패턴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레조넌스가 일어날 확률이 더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프 스태핑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보내주는 펄스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나 간단한 입력 장치를 위해 개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모터와 같이 정밀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장치를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퍼 모터를 회전시키려면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일정 간격으로 코드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때 타이머가 사용되게 됩니다. 스태퍼를 동작시키기 위한 속도는 약 100kHz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속도의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타이머 2입니다. 이것은 5kHz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타이머로서 앞서 10kHz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프리스케일러 값 값을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계산이 잘못되어 10kHz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kHz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타이머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해 왔으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의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초기 값을 릴로드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인터럽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초기 값을 다시 릴로드 할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럽트의 속도가 작거나 디스플레이 장치 같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간의 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모터와 같이 타이밍이 중요한 정밀한 기계 장치를 조작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보다는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초기 값을 릴로드한 후에 특정 함수를 호출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의 수행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다음번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 인터럽트가 미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와는 달리 인터럽트의 발생 주파수가 높고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모터의 경우 인터럽트가 미스돼서 해당 페이즈 코드의 전달이 늦어지면 속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진동이 생기거나 정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미스되는 이유는 ISR이라는 매크로로 들어올 때 모든 인터럽트가 디세이블 됐다가 매크로를 빠져나갈 때 이네이블 시켜주는 메커니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터럽트의 서비스 루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터럽트의 서비스 루틴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본 과정에서 진행해왔던 예제들을 쭉 살펴봤을 때 가장 인터럽트 서비스 시간이 긴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초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3개의 함수를 부르게 되는데 각각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부러 시간 지연을 만들어내는 함수들도 호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update fnd digit을 보면은 16빗 인티저의 값에 대해서 나눗셈을 여러 번 시행하고 있게 됩니다. 또한 update clock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32빗 인티저에 대해서 나눗셈을 여러 번 수행할 뿐만 아니라 print lcd 함수를 불러서 그 결과를 character lcd에 보내고 있습니다. print lcd는 go to lcd xy를 호출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write controller하고 write data를 보내게 되는데 각각 delay라는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게 됩니다. 이 딜레이 함수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한번 호출할 때마다 약 15 마이크로세컨드 만큼씩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 함수가 ISR이라는 이 매크로를 호출하고 그동안은 인터럽트가 모두 디세이블 되는 것이죠. 이 ISR을 빠져나오기 직전까지는 인터럽트가 모두 디세이블 됩니다. 이와 같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수행되거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되는 함수에서 수행되는 것들을 비동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메인 루프에서 호출되는 동기 함수와 대별됩니다.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는 동기 함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행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모터의 정속 제어와 같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1초마다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지만 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은 타이머 3뿐만 아니라 타이머 2의 인터럽트도 모두 디세이블 되기 때문에 모터의 정속 주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꼭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기 함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급한 부분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되는 비동기 함수에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는 동기 함수로 변환하여 메인 루프에서 호출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별도의 실습 예제 동영상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머 2의 output compare match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output compare 유닛을 살펴보도록 하죠. 타이머 카운터 이외에 output compare register가 있어서 이 두 값을 컴패레이터가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을 때 output compare flag가 1이 되고 이때 interrupt가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호는 pulse width modulation 파형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output compare match 신호가 발생될 때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0으로 자동으로 클리어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락이 있고 이 클락은 8분의 1로 분주되어 타이머 2로 인가되고 있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값은 처음에 바텀 값, 즉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 그 값이 output compare register에 들어가 있는 탑 값과 동일하게 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clear timer on compare match 모드에서는 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타이머 카운터 값을 0으로 자동으로 클리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overflow 인터럽트를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타이머 카운터의 초기 값을 재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 레지스터 값을 어떻게 설정해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2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먼저 클리어 타이머 on compare match 모드를 이같이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모드 빛을 통해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두 빛이 1, 0일 때 CTC, 즉 클리어 타이머 on compare match 모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TCCR2의 두 빛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1, 0 값이 여기가 상위 빛이고 6번 빛이 하위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100kHz마다 인터럽트가 걸려야 하기 때문에 클락 디바이더 설정은 8분의 1로 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64분의 1로 해서 5kHz가 나왔었는데 8분의 1로 함으로써 100kHz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010 값이 이 위치에 들어가면은 1010, 즉 A 값이 들어가게 되죠. 결론적으로 TCCR2는 0x0A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상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init timer 2를 수정한 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값을 0으로 해서 일단 꺼놓은 다음에 설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compare match 모드를 설정하고 디바이더 값을 8분의 1로 하기 위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0A 값을 TCCR2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때 타이머 2에 인가되는 클락은 2메가, 즉 2000kHz가 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값은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값이 아웃풋 컴페어 레이스터 값 0x13은 19가 되겠죠. 10진수로 19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9가 되면은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가 발생되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럽트의 발생 주기는 2000kHz를 20으로 나눈 값, 즉 100kHz가 되겠죠. 이때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되게 되는데 타이머 2의 컴페어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겠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는 달리 타이머 카운터의 재설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원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타이머 3는 기존 다른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1Hz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카운터 값을 재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1초마다 스태퍼 모터의 속도를 1rps, 초당 1회전이죠. 초당 1회전씩 늘려가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init device 함수를 잠시 살펴볼까요? 타이머 2와 3를 초기화한 후에 external RAM enable을 한 후에 타이머 2의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과 타이머 3의 overflow interrupt enable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타이머 2의 compare interrupt 서비스 루틴은 초당 10만 번씩 호출이 됩니다. 그때마다 스텝 모터를 호출하지만 이 스텝 모터 함수는 매번 페이즈 코드를 보내서 1.8도씩 회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 주파수를 분주해서 스태퍼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스텝 모터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텝 모터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f문 조건이 맞아야지 이 안에서 스태퍼의 페이즈 코드를 보내서 회전을 만들어내게 되죠. 먼저 SM1 스피드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SM1 스피드가 0일 때는 모터가 정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보드상에 스태퍼를 2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태퍼 모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터 2개를 연결해서 실험할 때 1이라는 이 숫자는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SM1 스피드 변수에 의해서 XM1 맥스 카운터가 결정이 되는데 SM1 스피드가 1일 때 250이라는 값이 설정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SM1 카운트 변수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계속 증가하다가 SM1 맥스 카운트랑 같아지게 되면 이 if문의 조건을 만족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EX 스태퍼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데 external SRAM 영역의 스태퍼 주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SM1 스텝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스텝 번호에 따라서 해당 페이즈 코드가 스태퍼로 전달됩니다. 현재 코드가 8개인 것으로 보니 싱글, 듀얼, 복합 모드임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차례로 하나씩 내보내면 우측으로 0.9도씩 회전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반대로 하게 되면 좌측으로 0.9도씩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SM1 스피드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며 양수일 때는 하나 증가된 값, 음수일 때는 하나 감소된 값을 취하게 되며 이때 n스텝보다 커지게 되면 다시 0으로 되거나 혹은 최대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n스텝은 SM 스텝 페이즈 어레이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SM 스텝 페이즈의 메모리 크기를 unsigned 캐릭터의 메모리 크기로 나누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를 계산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SM1 스텝을 증가시킨 후에 n 스텝스가 되면은 다시 0으로 만들어 주겠고요. 이것을 감소시킬 때 음수가 되면은 n 스텝스 마이너스 1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SM1 카운트는 0으로 다시 초기화해서 SM1 맥스 카운트가 될 때까지 다시 이 부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set motor speed 함수를 들여다보면 SM 맥스 카운트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XM1 스피드 값에 따라서 SM 맥스 카운트 중에 한 값을 SM1 맥스 카운트에 어사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정하고자 하는 스피드 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범위 안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SM1 스피드 값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SM 맥스 카운트에서 한 값을 뽑아다가 넣게 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값들은 모터의 RPS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이 RPS가 1이 되고 두 번째가 RPS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50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값은 2분의 1, 세 번째 값은 3분의 1, 네 번째 값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된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SM1 스피드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을 SM 맥스 카운트의 첨자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et motor speed 함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set speed 함수에서 호출하며 그 set speed 함수는 1초마다 호출되는 타이머 3의 interrupt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 부분을 볼까요? 메인 함수에서는 init devices를 부른 다음에 set motor speed를 1로 해서 초당 한 바퀴씩 회전하는 속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로, 무한 루프로 들어가게 되죠. step speed 함수가 여기 나와 있군요. 이것은 타이머 3의 interrupt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되는데 초당 한 번씩 호출되죠. 먼저 LED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차례로 켜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스피드를 초당 1회전씩 증가시키는 기능을 여기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motor speed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 기능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EX stepper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8009번지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volatile unsigned 캐릭터의 포인터로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자, 스텝 스피드에서 DIR은 처음에 양수값을 갖게 되니까 매 초마다 1씩 증가하게 되다가 최고값이 되면은 DIR 값이 음수값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매번 1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최소값이 되면은 다시 양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1씩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예제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보드상에 있는 버튼 스위치 SW7, SW6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W7을 누르면 스테퍼의 모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6를 누르면 회전 속도가 감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예제에서 자동으로 초당 1만큼씩 증가했다 감소하는 예제를 했었는데 그것을 버튼을 이용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기 나와 있죠. 버튼은 기존에 피아노 기능하고 FND BCD 카운터의 개수 조정, 그리고 디지털 클락의 시간 조정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스테퍼 모터의 속도 조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가지 디바이스로 처리하려면은
모드를 설정해서 그것을 전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동기 작업, asynchronous task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제 interrupt service routine이나 또는 interrupt service routine에서 호출하는 함수들 안에서 수행되는 작업들인데요. 이것이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타이머 이벤트, 타이머 인터럽트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동기 작업을 동기 작업, 즉 싱크로너스 태스크로 이동시켜 줘야 한다 했습니다. 이 싱크로너스 태스크는 메인 루프 또는 메인 루프에서 호출되는 함수에서 실행되는 작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법들을 예제에서 보여주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 활용해서 이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했던 과제와 마찬가지로 타이머, 스피커, FND, 단 매트릭스, 캐릭터ICD, UART 기능을 그대로 다 살려야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텝업 모터 예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한 스텝업 모터의 동작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참고 문헌에서 발췌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 참고 문헌에서 그 밖에 다른 사항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1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